적당한 사람 이창섭. 어쩌다 어릴 때 쓴 일기를 한 장 한 장 펼쳐 읽다 보면 한참 전인데 어떻게 지금이랑 같은 생각을 했지? 하는 대목이 있어 놀라곤 한다. 그런데 한편으론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생각조차도 오만함이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기도 한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은 한결같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는 것 같다. 연예인, 특히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데뷔, 초심 같은 단어와 연결 지어질 때가 많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와는 달리 데뷔 시기 특유의 풋풋한 기세라든지 어리숙함 같은 순수성에 가까운 이미지로 통용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것이 초심이라고 불린다면 초심을 유지하기란 결국 불가능한 일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다.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바뀐다. 나라고 항상 처음 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연차가 늘어가는데 신입사원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열정과 패기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 또한 어색한 광경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데뷔 초의 태도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와 연차에 걸맞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길 바라본다. 이처럼 바뀌어가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을 지향하다 보면 주저없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다. 음악 장르나 일에 관련해서는 제일을 꼽기가 특히나 어렵다. 취향의 범주에 딱히 속해 있지 않았던 음악 장르나 곡들을 어떤 계기를 통해 오래 좋아했던 것들만큼 너그럽게 마음에 들일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푹 빠져버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규 앨범 첫 번째 트랙인 마키아토가 그 예다. 평소에는 세션이 풍성하거나 리드미컬한 곡들을 선호했다면 이 곡은 오직 피아노로만 끝까지 밀고 가는 이지 리스닝 느낌에 가깝다. 목소리와 피아노만으로 음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달콤하게 전달하기에 오히려 이 구성이 잘 어울려 보였고 첫 번째 트랙에 곡을 배치하면 부드럽게 앨범을 여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곡 특성상 조금은 더 섬세하게 녹음해야 했지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일들 역시 마찬가지다. 해본 적 없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일들도 막상 경험해보면 잘 맞고 애정이 가는 경우도 많았다. 어떻게 보면 내 삶도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다. 연습생 시절 이후로는 곧 죽어도 하나만을 고집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새롭게 닿은 기회를 받아들이고 시도했던 것 같다. 그런 태도가 어쩌면 지금의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준 건 아닐까. 나는 계속 변한다. 앞으로의 삶에도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겠지만 제일 좋아한다고 일컬을 만한 것들은 아주 드문드문 있을 것이다. 인생이 완성되지 않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만들어가는 중인 영화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다 라든가 다 끝났다처럼 삶을 단정 짓거나 특정 순간에만 머무르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적어진다. 모든 삶은 흘러가는 중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만끽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엔딩 크레딧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때론 심심한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고 내일 다가올 것을 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슬픔은 영혼의 운동이다. 슬픔은 나쁜가? 영혼에 묻으면 얼른 닦아 없애야 할 무엇인가? 화창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슬픔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젊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슬픈 일, 마음 아픈 일은 조금 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난감하다.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슬픔이 한 톨도 없는 인생이란 게 좋기만 할까? 슬픔은 사람을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든다. 육체 단련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단련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 슬픔은 영혼의 운동이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강해진다.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1953년부터 1982년까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졌다. 중장년층에게 고전으로 남은 이 글의 시작은 이렇다.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초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 모퉁이에서 오색 영롱한 깃털의 작은 새의 시체가 눈에 띄었을 때, 대체로 가을철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를테면 비 내리는 잿빛밤, 소중한 사랑하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갈 때, 그러고 나면 몇 주일이고 당신은 홀로 있게 되리라. 페이지마다 흘러넘치는 작가의 감수성에 감탄한다. 서정적인 문체로 슬픔의 항목들을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지붕 위로 떨어져 내리는 빗소리, 줄타기 묘기에서 세 차례 떨어진 어릿광대, 만월의 밤, 개 짖는 소리, 꽃피는 나뭇가지로 떨어지는 눈발. 슬픔은 도처에 있다. 기쁨이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감정이라면 슬픔은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수렴하는 감정이다. 슬픔을 아는 자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쉽게 감응한다. 기쁨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사유하게 한다. 문학에 기여한 많은 작가들이 기쁨보다 슬픔에 더 반응한 이유다. 슬픔을 모르고서 우리는 시를 쓸 수 없고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맞아요. 탁자를 두드리며 부르는 유행가 가락에도 슬픔이 배어있지 않은가. 희망은 가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슬픔은 절대. 이렇게 시작하는 헬만의 시가 있다. 슬픔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슬픔은 좌절 너머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할 겨를이 없다. 슬픔은 강렬하고 능동적인 감정이다. 물론 이 책에 슬픔만 가득한 건 아니다. 슬픔에 민감한 사람은 필히 눈이 좋은 사람이니 사랑이나 기쁨, 다른 다양한 감정에도 밝은 게 분명하다. 작가의 유년 시절 일화들, 김나지움에 다니던 때의 추억을 다룬 글들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내가 사랑하는 소음, 음향, 음성들이란 글을 보자. 아득히 들려오는 장닭의 울음소리, 마을 대장간의 망치소리,
9월의 어느 날 밤 투명한 정적 속으로 한 알의 사과가 툭 떨어지는 소리, 처마 끝을 똑똑 긁어대는 박새의 날쌘 발톱 소리, 썰매를 끄는 말방울 소리, 미움과 사랑, 환희,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죽음의 발소리. 그의 귀는 촘촘한 소리그물 같다. 아름답고 섬세한 소리라면 모조리 긁어 모으는 갈고리처럼 그의 귀는 소리를 수집한다. 슬픔의 뒷면은 사랑이고 사랑의 시선은 이토록 섬세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안톤 슈낙은 2차례 세계대전에 참전한 독일 작가다. 1933년 히틀러가 총리가 된 해에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 5점을 남기기도 했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일로 그의 특별한 감수성과 빛나는 문장들을 아주 없는 셈 치기엔 안타깝다. 그는 훌륭한 인간은 아닐지 모르나 슬픔을 아는 인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렵다. 어디에서부터 잘못하여 실수를 하는지, 실수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하노니 그의 실수 역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일 것이다. 쑥국. 방에 모로 누웠다. 나이 들어 말이 어눌해진 아버지가 쑥을 뜯으러 가는 동안 나는 저녁으로 쑥과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일 생각을 한다. 내가 남도에서 자란 얼굴이 검고 종아리가 두꺼운 사내였다면 된장 대신 도다리 한 마리를 넣어 맑게 끓여냈을 수도 있다. 낮부터 온 꿈에 그가 보였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없는 것에 서운하다. 서양집의 오후빛은 굳기만 하고 나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신발을 길게 바닥에 끌며 들어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 고개. 당신 아버지의 젊은 날 모습이 지금의 나와 꼭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잔돌을 발로 차거나 비자나무 열매를 주워들며 밥을 미루어도 숲길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한참 먼 이야기, 이를테면 수년에 한 번씩 미라가 되어가는 이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 새 옷을 갈아입힌다는 어느 해안가 마을 사람들을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서늘한 바람이 무한해진 우리 곁으로 들었다 돌아 나갔다. 어깨에 두르고 있던 옷을 툭툭 털어 입으며 당신을 보았고 그제야 당신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으로 맞이하지 않아도 좋았을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담비. 올해 2살 된 담비는 첫 배에 새끼 6을 낳았다. 딸이 4이었고 아들이 2이었다. 한 마리는 인천으로, 한 마리는 모래내로, 한 마리는 또 천안으로. 그렇게 가도 내색이 없다가 마지막 새끼를 보낸 날부터 담비는 집안 곳곳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밤이면 마당에서 길게 울었고 새벽이면 올해 69된 아버지와
멀리 방주까지 나가 함께 울고 돌아왔다. 종암동.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40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유희경 시집. 겹겹해.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알지. 창밖에는 겹겹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리게, 공원처럼 느리게.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과 우산을 쓰고 가지 않는 사람과 우산이 없는 사람과 우산을 펴지 않는 사람의 공원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날아올랐다가 공원의 공중을 빙그르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비둘기처럼. 그러고 난 뒤에는 어쩐지 같은 것은 없게 되어버리고 이미 지나가 버렸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나 여전히 오지 않는 느닷없는 때가 겹겹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 모든 일이 동일한 요일이거나 동일한 날씨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기억할 수 없으나 버릴 수도 없게 비좁게 모여있고 새겨지고 느리고 천천히 느닷없이 생기는 겹겹 놓인 그런 시간은 그들이고 그들의 날들이고 나는 끼어들 차례를 놓친 채 선 밖에서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래오래 바라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다. 글자나 사랑의 논리 따윈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곧 내 이른 겨울밤이 찾아와 느리지도 천천할 까닭도 없이 어둑어둑해져 올 때 손을 씻다가 멈추고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누군가는 깊게 잠이 들 것이라는 것도. 그런 날도 오겠지. 불안감에 잠 못 들던 밤이 있었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이끌려 나까지 아무것도 못하던 밤. 실컷 울고 일어나면 모든 게 마법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란 애매한 희망을 품고 잠결에 울고 또 울던 밤. 누군가가 다 울었냐 물어도 고개를 젓고는 한참을 목이 맬 것 같은 밤. 그런 수많은 밤을 보내고 여기 남은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아리송한 나이에 머물러 있다. 실컷 울기엔 조금 많은 나이, 울지 않기엔 조금 어린 나이. 슬픈데 어렸을 적 꾸던 꿈이 뭐였나요? 바다를 가르는 해적무리의 선장, 높은 성에 사는 말괄량이 공주,
그 어떤 것에도 진심을 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날을 그리워만 하기엔 나의 상상이 아까워 그날의 공상을 옮겨 적네요. 순수하던 시절의 꾸밈 없는 대사들이 누군가에겐 심금을 울리길 바라면서요. 어린 나에게 외로움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어린 나에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평생 못 맞을 아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아침은 오는데 네가 밤이면 우리 아침이 오겠니? 그러니 해를 보고 외면하지 말아주렴. 너는 그림자보단 햇볕 아래가 어울리는 아이더라. 아이에게. 지저귀는 샘물같이 맑은 아이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자라주렴. 세상은 너무 시끄러우니 너는 너만의 청춘을 살아라. 귀를 틀어막고 시야를 넓게 해서 살아라. 내 말조차 들리지 않아도 좋으니 아이야, 너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주렴.